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남편하고 사업을 한 적이 있는 여잔데요. 예비 남편과 전 창업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다가 만나게 됐어요. 그날은 제가 창업지원센터로 들어와서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켜두고 있었는데요. 첫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정리해두고 싶었거든요. 바로 그때 강의실 문이 열리면서 수강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들어온 수강생들 중에서 한 사람이 저한테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대충 옆에 자리가 있냐는 질문이었는데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니까 키도 진짜 크고 잘생겼더라고요. 옆에 아무도 앉을 사람이 없어서 앉으라고 했죠. 그렇게 제 옆자리에 앉게 된 사람이 바로 저희 예비 남편이었어요. 예비 남편이랑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니까 강의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날은 디지털 마케팅에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고 있었어요. 강의 내내 열심히 필기하며 집중하고 있었는데 강의가 끝났을 때 예비 남편이 어떤 사업을 준비 중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식업 쪽으로 하고 싶다고 하니까 예비 남편이 사업을 이미 하고 있대요.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데 창업지원센터엔 왜 온 거냐고 물어보니까 예비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창업지원센터를 하면 창업 후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고 사무기기 지원을 받아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어서 온 거예요. 예비 남편이 하고 있던 사업도 요식업 쪽이라 너무 신기했죠. 이날 이후로 예비 남편에게 이것저것을 배우면서 많이 친해지게 됐는데요. 예비 남편이랑 제가 또 동갑이라는 거예요. 말이 잘 통해서 계속 붙어 다니다 보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예비 남편이랑 제 나이가 30대 결혼 정년기라 최근에 결혼 이야기까지 하게 됐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할 말이 많아요. 그 당시에 제가 진로를 완전 변경해버렸거든요. 원래 제 직업이 변호사였는데 도저히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취하고 있는 집이 아닌 엄마가 계시는 본가로 가서 진지한 자리를 좀 가져봤죠. 왜 본가에 엄마만 계시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엄마랑 아빠가 이혼을 하셨고 아빠는 제가 20대 때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이유로 이런 중대한 사항을 엄마하고만 나누게 된 거예요. 엄마가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분위기를 잡냐고 하시더니 제가 변호사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뭐? 변호사를 그만두겠다고? 너 미쳤니? 변호사가 얼마나 안정적인 직업인데 그걸 버리고 사업을 하겠다니. 남들은 변호사 되려고 난린데 갑자기 왜 그래? 엄마가 힘들면 잠시 쉬었다가 하면 되지 않냐는 소리까지 하셨는데요. 제가 또 그냥 힘들어서 투정 부리려고 간 건 아니라서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대꾸했었어요. 엄마, 난 변호사로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고 매일 밤 퇴근할 때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버티나 걱정하더라고. 내가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 엄마처럼 식당 차려서 음식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후회하기 전에 내 식당 차려서 장사해보고 싶어.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절 이해 못하겠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끝내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하셨죠. 행복? 행복이 밥 먹여주니? 네가 변호사 됐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다 포기하고 식당을 차리겠다고? 세상에 너처럼 무모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어딨니? 엄마가 실망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셨는데요. 엄마가 그러셔서 마음이 아팠지만 전 이미 결심한 부분이라서 이리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도 알아. 내가 무모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변호사를 평생 하진 못할 것 같아. 나중에 후회할 것 같으니까 불안하더라도 믿고 기다려주라. 제가 이렇게 설득하니까 엄마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눈에 눈물이 맺힌 채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단순히 변호사라는 직업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너무 갑작스럽고 위험한 선택 같아 보여서 그래. 엄마 네가 고생할까봐 걱정되니까. 엄마가 한숨을 푹 쉬면서 그동안 말썽 한 번 안 피운 애가 갑자기 왜 이러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손을 꼭 맞잡은 채로 이렇게 대꾸했죠. 엄마, 걱정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 길이 어렵고 험난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내가 잘 해낼 수 있도록 응원해줘. 내가 무턱대고 해보겠다는 거 아니야. 나도 다 조사하고 공부하고 있거든. 엄마가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해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제 입장을 잘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엔 저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 네가 정말 원한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런데 이거 하나만 약속해야 한다. 너무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돌아와야 돼. 엄마가 항상 네 곁에 있을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엄마가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죠. 엄마가 또 저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했어요. 사실 엄마만 변호사 일을 그만두는 걸 말린 건 아니었어요. 친구, 동료, 엄마의 친구분들까지 전부 다 저를 말렸거든요. 하지만 전 주변인들과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꿈들 중 하나인 요식업에 도전하기로 한 거였어요.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교육을 받다가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예비 남편과 사귈 때까지만 해도 가볍게 만나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다른 분야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됐고 알고 있는 정보가 많으니까 같이 사업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예비 남편이랑 제가 따로 만나서 같이 사업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업 계획도 하게 되더라고요. 예비 남편과 전 말도 잘 통할 뿐만 아니라 꿈꾸는 사업적 가치관들도 비슷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같이 사업을 하자는 말이 나왔는데요. 저희 둘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해서 매일 밤 늦게까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시장 조사를 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래서 그날은 예비 남편과 24시간 동안 하는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계속 사업 이야기는 했었어도 직접적으로 뭘 해보잔 말이 없었는데 예비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이번에 생각한 아이디어 말이야.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식당 컨셉으로 가는 건 어때? 예비 남편이 노트북을 펼쳐 몇 가지 자료를 보여주며 말하길래 한번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좋은 아이디어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좋은데? 요즘 사람들 친환경에 관심 많아졌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 브랜드만의 색깔로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비 남편이 아주 능숙하게 브리핑을 해주더라고요. 사업해본 사람 아니랄까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 지역 농부들과 직접 협력해서 원재료를 공급받고 그 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야. 소비자들이 우리가 말로만 친환경 거리는 게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말이야. 그리고 예비 남편이 시장 조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시장 조사를 어느 정도까지 했냐고 물어보니까 예비 남편이 이랬죠. 지난주 주말에 지역 농부 몇 분을 직접 만나봤어. 다들 우리 사업에 흥미를 보이시더라고. 당신이 남은 음식 포장할 때나 배달 나가는 음식 포장할 때 친환경 소재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부분이 특히 마음에 드신대. 예비 남편이 하는 말을 듣자마자 신이 나더라고요. 하긴 제가 신이 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생각해놓은 사업 구성안이 예비 남편과 함께하니 일이 술술 풀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뜬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겠네? 우선 시장 조사를 더 철저히 해야겠어. 경쟁사 분석도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식당을 생각보다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비 남편이 창업지원센터 도움만으로 식당을 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이리 말하더라고요. 맞아. 자금을 조달하려면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투자자를 모집해야 돼.
크라우드 펀딩까지 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자. 예비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해줘서 귀가 번쩍 뜨였죠. 제가 그때 이런 식으로 호응했던 것 같아요. 크라우드 펀딩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우리 식당이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을지 미리 알 수 있겠다. 예비 남편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면 제가 그걸 정리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손발이 척척 맞더라고요. 게다가 예비 남편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해줘서 사업 계획서를 더 자세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케팅 전략도 필요해. 우리 식당이 다른 식당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홍보해야지. 어떻게 하면 생산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예비 남편이랑 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나갔어요. 어느덧 몇 주가 지나고 예비 남편이랑 제가 본격적으로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을 방문했죠. 농부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느덧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됐어요. 예비 남편이랑 전 창업지원센터 도움도 받고 투자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단순한 식당이라면 투자 같은 걸 잘 해주진 않지만 사업적 흥행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 있어서 저희는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프랜차이즈화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사업 때문에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이가 깊어져서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사업 계획서를 다 완성해서 보니 원래 혼자 하려던 사업보다 나은 것 같아서 없게 됐죠. 그리고 전 예비 남편이랑 같이 사업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날도 예비 남편이랑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비 남편이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자기야, 이거 봤어?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새로운 공고가 나왔더라고. 이번엔 창업 초기 지원이랑 여성 창업자 지원이 더 강화됐대. 우리가 잘 준비하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사업자 명의는 당신 명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비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다 해주는 거예요. 제가 왜 사업자 명의를 제 명의로 하는 게 낫냐고 물어보니까 예비 남편이 이런 식으로 설명해줬어요. 이미 내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여러 지원 사업들을 신청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중에는 초기 창업자나 여성 창업자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많잖아. 그래서 너 명의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거야. 일단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타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예비 남편이 이미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이게 자영업자나 소기업 사장들도 잘 몰라서 그렇지 준비하면 정말 잘 타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국가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미 다른 사업장들을 가지고 있고 유의미한 매출이 있으면 이런 지원 사업들을 신청함에 있어서 좀 제약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하고 다른 사업장도 없는 제가 훨씬 유리했기에 사업장 명의는 제 걸로 한 거예요. 예비 남편만 사업을 한번 해봐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거지. 저도 나름 준비를 많이 해놨었거든요. 예비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가를 한번 알아보러 가기도 했죠. 오늘은 식당 위치를 어디로 하면 좋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좋은 위치에 있으면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상가 건물이 괜찮을 것 같던데 한번 가서 직접 보고 올까? 예비 남편과 함께 상가 건물을 방문해 봤는데요. 건물이 새로 지어져 있어서 깔끔하고 주변 환경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예비 남편도 건물 안을 둘러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상가 건물의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임대 조건을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조건이 좋아서 바로 계약을 진행했죠. 그렇게 예비 남편이랑 제가 식당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업 초반에는 매출이 높지 않았지만 애초에 사업이라는 게 시작하자마자 잘 되는 게 어렵잖아요. 예비 남편이랑 제가 서로를 믿고 버텨나갔죠. 예비 남편도 사업은 최대한 존버하는 게 정답이라고 해서 섣불리 초조해하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우리는 한 배를 탄 한 팀이었기 때문에 미래도 함께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사귀는 사이에 불과했지만
어느새 관계가 꽤 진지해졌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시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저희 엄마께도 인사드리러 가자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계시는 원룸으로 가서 일단 부모님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엄마,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남자친구랑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곧 있으면 남자친구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올 것 같은데 내가 옛날에 변호사였다는 사실 숨겨주면 안 될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깜짝 놀란 눈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엄마도 내가 변호사 일 관두고 요식업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엄청 뭐라 한 거 알고 있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 은근히 그런 거 있잖아. 어머머, 변호사씩이나 되는 사람이 굳이 구멍가게를 하려드냐. 이렇게 무시하는 거 엄마도 들었었지? 그래서 내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겐 예전에 내가 부동산 변호사 일 했다는 거 말 안 하고 싶어.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한테 옛날에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공개할 때마다 안 좋은 소리를 들은 걸 알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저보고 서울대 나온 사람이 치킨집 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는 말까지 했었어요. 공부 잘하는 거랑 일 잘하는 거랑 다르다고 하더니 이게 다 주입식 교육의 폐해라는 말까지 들어서 좀 그랬죠. 심지어 저보고 능력이 부족해서 변호사 일을 못하고 요식업 쪽으로 뛰어든 거 아니냐요. 이 말을 듣고 정말 열받았죠. 심지어 제가 변호사 하다가 큰 사고를 쳐서 진로를 튼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인간들도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예비 남편도 제가 부동산 변호사였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부모님도 제가 대놓고 무시당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도 네가 예전에 변호사인 걸 말하지 않았다고? 남자친구가 아무렇지 않아 할 수도 있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곧 결혼할 사람한테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되지.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혼할 사람은 빚 한 톨이라도 전부 다 공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과거에 변호사인 거랑 빚이랑 같냐고 투덜대니까 엄마가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이 일을 그만둬서 변호사라는 직책이 아니더라도 서운해할 수도 있어. 너도 남자친구가 말하지 않은 게 있다면 섭섭해할 거잖니. 하지만 예비 남편도 저한테 말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발각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럴 때마다 서운해했는데 예비 남편이 어차피 지금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니까 말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둘러댔었어요. 그래서 딱히 엄마 말이 걱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대꾸했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차피 결혼은 2, 3년 뒤에 할 거잖아요. 지금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도 되는지 허락받는 자리고 제가 변호사 일을 숨겼다고 남자친구가 피해본 건 없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엄마가 제 말을 듣고 손가락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더라고요. 한참 후에 엄마가 저를 바라보면서 이런 식으로 입을 여셨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언젠간 반드시 말해야 한다. 나중에 들키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말하는 자리를 가져서 네가 직접 얘기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러겠다고 하고 약속을 제대로 받아놨죠. 예비 남편이 오면 제가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요. 모처럼 주말에 예비 남편을 만나서 데이트하려고 했는데요. 예비 남편이 먼저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야, 우리가 계속 결혼 이야기 하고 있는데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보는 건 어때? 안 그래도 엄마랑 아빠가 언제 결혼할 거냐고 하더라. 저도 예비 남편이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약속을 잡아보자고 했죠. 그렇게 제일 먼저 주말에 저희 부모님 집에 가기로 했는데요. 엄마도 예비 남편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엄마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딸 말대로 아주 잘생기고 키도 크네. 게다가 사업적으로 아주 능통해서 우리 딸하고 손발이 척척 맞다며? 결혼한 후에도 사업체 키워나가면 좋겠어.
저는 엄마가 변호사 이야기를 따로 안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진지하게 만나는 거 허락하신다고 하시면서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냐고 묻길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예비 시부모님은 그 다음 날에 만나 뵈러 갔어요. 예비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자마자 절 식탁에 앉히셔서 차려주신 밥을 먹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비 시모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혼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랑 사업하고 있다는 얘긴 들었어. 결혼 이야기도 하는 사이라고 해서 언제 인사하러 오나 했는데 드디어 보네. 아들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하는 행동도 야무지고 똑똑해 보이지만 기영이 너 예비 며느리 놓치지 말고 꽉 잡고 있어라. 예비 시부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언제든지 결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서 결혼식과 신혼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긴장해서 혼났지만 몇 마디 나누고 나니 정말 좋은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면서 제가 변호사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예비 남편이랑 제가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해서 돈도 없고 바쁘다 보니 자리를 잡으면 결혼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2, 3년 뒤로 하는 걸로 이야기를 나눈 상태였어요. 그동안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진짜로 상견례 자리가 잡히고 그러면 털어놓으려고 했죠. 아무튼 이렇게 양가 부모님한테도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저는 예비 남편과 결혼 계획을 짜면서 아파트 명의를 예비 남편 이름으로 바꾸게 됐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했냐고요? 제가 그날도 예비 남편이랑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가 이제 좀 숨 돌릴 틈이 생겼을 찰나였어요. 예비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자기야, 나 중요한 얘기 좀 해도 될까? 우리가 신혼집으로 하기로 한 아파트 말이야. 그거 내 명의로 바꾸는 게 어떨까 해서. 예비 남편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어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예비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집이 장인어른이 살던 곳에 있다 보니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랑 거리가 너무 멀잖아. 신혼집으로 쓰기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청약 같은 걸 신청하려면 무주택자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 때까지는 아빠랑 같이 살다가 독립하고 취직을 다른 지역으로 하게 되면서 옮겼었거든요. 지금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집이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청약 같은 걸 가입하거나 뭘 신청하려고 해도 무주택자여야 되는 게 많잖아요. 또 틀린 말은 아니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니까 예비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해 보더라고요. 사업장 명의는 당신 명의니까 대신 신혼집 될 집을 내 명의로 하는 게 어때? 당신이 무주택자가 되면 청약 신청에도 유리해지고 우리 사업장은 아직 매출이 높지 않으니까 당신이 무주택자가 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 어차피 난 다른 사업들을 하느라 나오는 매출들이 있다 보니 소득 상한 때문이라도 안 돼. 게다가 나처럼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 당신이 소득공제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청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더 쉽고. 예비 남편 말이 맞는 게 사업자는 근로소득자보다 소득공제 혜택도 더 커서 청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데 더 쉽거든요. 물론 단순히 아파트 명의를 예비 남편 이름으로 바꾼 것은 청약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유들 중 하나였을 뿐 누가 청약 하나 때문에 자기 집 명의를 주겠어요? 아무리 예비 남편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이건 뒤에 가서 언급할게요. 그래서 제가 예비 남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리 대답했는데요. 그러긴 하겠다. 그 집이 당신 명의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더 안정적일 것 같네. 그러면 일단 자기 말대로 아파트 명의 자기 이름으로 바꾸자. 저는 그 당시 예비 남편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 남편에게 집 명의를 양도해 주기로 했죠. 하지만 이 행동 때문에 제가 뒤통수를 맞을지는 몰랐어요. 원래 제 집이었던 곳이 예비 남편 명의로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예비 남편이길래 아무 생각 없이 받았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예비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나
당신이랑 결혼 못할 것 같아. 결혼도 다 없던 걸로 하고 헤어지자. 헤어져도 그 집은 내 건 거 알고 있지? 당신이 내 명의로 바꿔줬잖아. 그 집에 당신 엄마 계시면 나가라고 해. 찾아갔는데 있으면 내쫓을 거야? 예비 남편 전화를 받고 잠시 멍해졌고 예비 남편 입에서 나온 말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물어봤죠. 아니, 파혼하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최근에 싸운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런다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파혼하자고 하는 게 어딨어? 제가 이러니까 예비 남편이 아주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냉정한 목소리로 이리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 아파트 명의도 바꿨으니까 그만 만나자. 처음부터 당신이랑 결혼할 생각도 없었어. 가볍게 만나보려다가 너한테 아파트에 있다는 사실 알게 돼서 일부러 결혼 이야기 꺼내고 같이 사업도 해보자고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정리하자. 이 말을 듣자마자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까스레 이렇게 말하면서 입을 떡 벌리고 있었는데요. 그럼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나랑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 고작 아파트 때문에 날 속이려고 했던 거야? 나한테서 아파트 뺏어가려고? 그리고 엄마를 내쫓겠다고?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날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나랑 엄마를 내쫓겠다고? 제가 기가 막혀서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막 소리쳤는데요. 예비 남편은 끄떡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무심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리고 그 집은 내 거니까 얼른 정리해. 내가 그 집으로 갔는데 당신 집 있거나 당신이나 당신 엄마 있으면 바로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사귄 지 얼마 안 된 남자에게 아파트가 있다는 말을 꺼낸 걸 후회했어요. 원래 그런 거 말 잘 안 하는데 그날은 집 근처 포차에서 예비 남편과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비 남편이 청약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술김에 이렇게 말해버렸죠. 나 사실 집이 한 채 있거든? 부모님이 물려주신 아파트인데 그렇게 큰 건 아니고 그냥 작게 하나 있어. 그래서 청약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비 남편이 그동안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뭐라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표정이 확 밝아져서는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아파트가 있다고? 자기 참 대단하다. 벌써부터 아파트까지 가지고 있어? 난 그것도 모르고 앞으로 살 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비 남편이 왠지 모르게 음흉하게 웃어 보이길래 기분 탓인 줄 알았거든요. 예비 남편이 아마 그때부터 노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쭉 떠올리고 있다가 제가 예비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버렸죠.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파트 때문에 나랑 결혼 허락 받으러 다니고 사업도 한 거라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인생 살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당신 아파트 순순히 못 가져가.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예비 남편은 제가 고소하겠다고 했는데도 무섭지도 않나 봐요.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아파트가 이제 내 명의가 돼버렸는데 어쩔 거야? 내가 서류 조작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빼앗은 것도 아니잖아.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예비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비웃어줬죠. 그게 양도했다고 무조건 너한테 못 뺏어올 줄 알아? 사기를 치려면 제대로 알아본 다음에 사기를 치던가 해야지. 너 진짜 법에 무지하다. 제가 목에 핏줄을 세우고 예비 남편을 비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남편이 바로 욱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넌 뭐 법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데? 누가 보면 변호사 판사인 줄 알겠네. 이미 내 집 됐는데 어떤 식으로 고소를 해서 빼앗게? 예비 남편이 눈을 부릅뜨면서 저한테 반박을 해댔는데요. 제가 이때 이런 식으로 변호사라는 사실을 밝혀버렸어요. 맞아. 나 변호사야. 나 그냥 변호사도 아니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고.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것 같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예비 남편이 순간 벙쪄 있는 거예요. 처음엔 이런 식으로 얼척없어 하더라고요.
뭐? 당신이 변호사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거짓말 치지 마. 변호사였으면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었겠지. 변호사를 숨길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식으로 정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로 거짓말할 것 같아? 진짜로 변호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도 보여줄 수 있어. 내가 변호사 사칭하고 그럴 사람으로 보여? 변호사 사칭하는 것도 범죄야.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진짜 같았는지 예비 남편이 슬슬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아차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부동산 변호사였다는 걸 아니까 그제야 제가 아쉬워졌나 봐요. 예비 남편이 이런 식으로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동안 왜 말을 하지 않았어? 변호사라는 건 말해줬어야지.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우리 파혼은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아파트 빼앗으려고 한 건 미안해. 예비 남편이 이런 식으로 정신없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이리 말해뒀습니다. 우리 이미 파혼한 사이잖아. 더 이상 생각해볼 것도 없어. 아파트도 당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파트 뺏어올 수 있어. 도대체 어떻게 이전 예비 남편에게서 아파트를 되찾아오려나 싶으실 거예요. 사실 애초부터 부동산 증여 조건이 우리 엄마를 부양한다는 조건이었거든요. 옛날에 이전 예비 남편하고 아파트 명의를 바꾸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긴 했어요. 내가 아파트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대신 조건이 있어. 우리 엄마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괜찮아? 사실 우리 엄마랑 아빠가 이혼했고 아빠가 돌아가신 건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사실 우리 엄마가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거든. 이전 예비 남편이 이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면서 엄마가 왜 원룸에서 살고 있는지 이유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런 식으로 가정사를 전부 다 털어놨어요. 난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물려받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아빠 집에서 살겠냐고 하는 거야. 그건 온전한 내 집이라고 하시면서 같이 사는 걸 거부했어. 엄마가 이렇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잖아. 예비 남편도 저희 집안이 이혼 가정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이혼 소송 후에 자연스럽게 엄마랑 같이 살게 됐는데요. 엄마가 가난한 환경과 건강지 못한 몸으로도 절 키우려고 애쓰다가 결국 병에 걸려 쓰러지신 거예요. 그 뒤부터 전 아빠 집에서 살게 됐어요. 엄마가 병을 치료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간 후에는 제가 성인이 되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저는 대학에 진학하게 됐는데 붙은 대학이 아빠 집이랑 가까워서 계속 거기서 살기로 했어요. 예비 남편도 이 부분은 알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근데 우리 엄마가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시기에 딸 돌보지 못한 곳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더라고. 대학 학비도 아빠가 대주고 학원비도 아빠가 대주는 걸 보면서 엄마가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괴감을 느끼셨나 봐. 그래서 최소한 딸한테 폐라도 안 끼치겠다고 아빠 집에서 안 살고 원룸에서 버티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더라.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전 예비 남편이 너무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 예비 남편이 글쎄 저한테 이렇게 해보자는 거 있죠? 그럼 내가 장모님 설득해볼게. 일단 장모님께 전화 드려봐야겠다. 장모님이랑 약속 잡아서 이야기 나눠본 다음에 장모님만 괜찮으면 모시고 살게. 이전 예비 남편이 진짜로 엄마랑 약속을 잡고 엄마가 사는 원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더라고요. 역시나 엄마가 같이 살자는 말에 이런 식으로 또 거절을 하긴 했어요. 너희들이 결혼하면 이제 신혼일 테고 둘이 같이 살고 싶을 텐데 내가 미쳤다고 같이 살자고 하겠니? 말이라도 고맙다. 근데 난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 제가 조금이라도 같이 살아보자고 해도 엄마가 넘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예비 남편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줘서 정말 감동받았었죠. 장모님이 장인 어른이 해주신 집에서 사는 것이 죄책감이 될 수 있다는 점 이해해요. 장모님이 이렇게 작은 집에 혼자 계시면
저희가 불편해서 어떻게 사나요? 자식들은 큰 집에서 편하게 사는데 장모님은 여기에 있으면 도리도 아니고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장모님이 저희 생각해서 같이 살아주세요. 네? 이전 예비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엄마가 전이랑 다르게 반응하시더라고요. 결국 엄마를 설득해준 게 이전 예비 남편이었던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전 예비 남편의 말대로 결국 제 집에서 다 같이 살기로 했어요. 심지어 이전 예비 남편이 우리가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고 같이 살고 있지도 않는데 주말마다 찾아가서 엄마를 돌봤던 거예요. 저는 이전 예비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고 감명받아서 아파트 명의를 이전 예비 남편 걸로 변경해줬어요. 그런데 이거 절대 공짜가 아닌 게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럼 자기 말대로 사업자 명의는 내 걸로 하고 있으니까 아파트 명의는 자기 걸로 하자. 대신에 나랑 약속한 대로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아야 돼? 나중에 딴 말하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증여 서류를 내밀었거든요. 이전 예비 남편이 알겠다고 말하면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날 믿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전 예비 남편이 멍청한 거였어요. 제가 전화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전 예비 남편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아파트를 빼앗아서 올 거냐고? 우리 엄마를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명의를 변경해 준 거라서 내가 소송 걸어서 다시 명의 뺏어올 권리가 있어. 내가 서류 줬을 때 꼼꼼히 안 읽어보고 사인했지? 증여했을 때 썼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봐. 분명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걸? 이전 예비 남편이 전화기를 냅두고 냅다 어디론가 가버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허둥지둥 자기가 사인했던 서류를 확인해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뭐라 씨부리는 소리가 들려서 한참을 비웃어줬죠. 그때 신이 나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하더니 이거 완전 바보 아닌가요? 그제서야 이전 예비 남편이 허겁지겁 이런 식으로 비는 거예요. 아니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무턱대고 파혼하자고 해서 미안해. 내가 자기를 배신할 의도로 그런 게 아닌 거 알고 있지? 재산만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니라 나도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어. 순간 눈깔이 획 도는 바람에. 이 뒤에 이전 예비 남편이 제발 용서해달라고 울먹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버렸죠. 이거 전화 내용으로 이미 다 녹음되고 있어. 자고로 법에 있어서 유리한 것은 실질적인 증거 아니겠어? 적성이 안 맞아서 때려쳤지만 그래도 내가 변호사 출신인데 증거도 안 만들었을까 봐?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전 예비 남편이 울고불고 애원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 이런 식으로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도 알아. 이제야 깨달았어. 처음엔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 그런데 나한텐 당신이 전부인 거 알잖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다시 당신 명의로 돌려놓을게. 변호사도 찾아갈 거고 법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약속할 거니까 한 번만 봐주라. 어? 이전 예비 남편이 이렇게까지 사정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걸 받아줬겠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맞받아쳐버렸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버스는 이미 떠났어. 지가 비겁하고 치졸한 짓거리를 해놓고 뭐가 어째? 나한테 접근한 이유가 그저 아파트 때문이었다니.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던 거야? 당신 같은 사람 다시는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변명하지 마. 당신 변명도 듣기 싫어. 제가 이러니까 이전 예비 남편이 우는지 코를 훌쩍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호소해댔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알았어. 당신 없이는 나 못 살 것 같아.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을 배신하다니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지. 자기가 나 용서해주면 내가 더 잘할게. 한 번만 날 믿고 기회를 줘. 내가 다 돌려놓을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라. 전 이런 이전 예비 남편이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싹을 잘라내고 말았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돌려놓겠다는 거야? 당연히 내 명의로 돌려놔야지. 그건 내가 법적으로 다 준비해놨어. 내 인생에서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파혼해줄 거니까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제 우리 이렇게 연락하지 말고 법적으로만 대화하자. 당신 같은 사람에게 더 이상 내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러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이전 예비 남편 연락처를 차단해놨어요. 이전 예비 남편이 제가 사는 곳으로 오긴 했는데 현관문도 안 열어주고 말도 안 섞으니까 도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전 이전 예비 남편에게 지옥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기로 한 거죠. 결국 이전 예비 남편이 사기죄를 선고받았고 아파트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전 예비 남편 사업장으로 찾아온 여자들을 도와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부터 이전 예비 남편이랑 파혼한 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드릴게요. 3년 후에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완전 인기 있는 예식장과 스드메까지 전부 다 미리 예약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놈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했어요. 이전 예비 남편 때문에 손해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전부 다 소송 걸려고 했죠. 이전 예비 남편이랑 같이 했던 사업장도 정리하게 됐으니 그것도 제가 손해본 증거를 모아두고 있던 찰나 제 사업장으로 웬 여자들이 우르르 들어온 거예요. 제가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그 여자들 중 한 명이 이러더라고요. 여기 김기영 씨 식당인가요? 저희들이 김기영 씨한테 사기당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SNS로 소통하다가 전부 다 같은 사람한테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김기영 씨 사기꾼인 거 알고 계세요? 이전 예비 남편 이름이 김기영이었거든요. 이 여자들이 핸드폰에 저장된 통화 내역, 문자 내역까지 전달해주면서 이러는 거 있죠? 저희가 김기영이 사기꾼인 증거 전부 다 넘겨드릴게요. 김기영 SNS 보니까 그쪽이랑 결혼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온 것도 있어요. 찾아오면 볼 수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역시나 이 악삭 빠른 놈 도망갔네요. 이렇게 여자들이 절 도와준 덕분에 이전 예비 남편이랑 나눈 통화와 문자 내역에서 사기꾼으로 보일 법한 증거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 이걸로 부족해져서 이전 예비 남편이 전문적인 사기꾼이란 증거를 모으기 위해 뒷조사를 했죠. 그 여자들한테 싹 다 증언을 얻어낸 다음에 공동으로 고소해서 모든 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어요. 이 여자들이 아무래도 저한테 도움이 되기도 했고 이전 예비 남편을 더 엿먹이고 싶었거든요. 결국 이전 예비 남편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된 거예요. 전 당연히 이전 예비 남편이 나락으로 떨어진 걸 보려고 재판장까지 찾아갔죠. 법정에서 이전 예비 남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이런 식으로 변명하려 했거든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전 모든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제가 결혼할 사람의 아파트를 빼앗은 게 아니라 받은 겁니다. 장모님을 같이 모시자는 조건으로 명의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저랑 만나던 여자들이고 연락하던 여자들인데 저한테 앙심을 품고 이러는 겁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데 풀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고소를 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전 예비 남편의 말이 압도적인 증거와 증언으로 인해 바로 기각되어 버렸어요. 검사님이 이런 말로 이전 예비 남편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거든요. 재판장님, 피고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여러 여성들에게 연락을 해서 재산을 갈취하고 의도적으로 속인 정황들이 발견됐습니다. 전화 내역, 문자 내역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증언과 금융 기록들이 이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검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전 예비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예비 남편이 뭐라 항변하니까 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증거와 증언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이 중대한 사기죄를 저질렀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모든 재산은 즉시 동결됩니다. 재판 종료와 함께 피고인은 즉시 구속수감 조치될 것입니다. 판사님이 이렇게 판결 내려버리니까 이전 예비 남편 낯빛이 새하얘졌죠. 곧바로 펄쩍 뛰면서 이전 예비 남편이 이러기는 했거든요. 이유 있습니다, 재판장님. 한 번만 더 고려해 주십시오. 제발, 제발. 그런데 이전 예비 남편이 이런다고 해서 재판이 다시 시작되겠어요? 판사님이 아주 냉정하게 일이 끝내버렸죠. 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항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호원,
피고인을 법정에서 퇴장시키십시오. 그 당시에 전 재판장에 참여해서 피해자들이 앉는 공간에 있었는데 이전 예비 남편이 절망하는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어요. 그렇게 이전 예비 남편은 그 많은 재판에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중형을 선고받게 된 거죠. 이전 예비 남편이 수갑을 찬 채로 법정을 떠나는 모습을 보니 제대로 복수를 해준 것 같았는데요. 이전 예비 남편이 징역형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저는 이전 예비 남편이랑 하던 사업을 아예 정리하려다가 제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서 하고 있어요. 제 식당이 생각보다 자리가 잘 잡히고 있어서 이렇게 사연글을 써서 보내는 여유까지 생겼네요. 여기까지 제 사연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 없이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